크리스마스에는 또 연애 썰들이 빠질 수 없지. 대학생인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 먹고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에 집 가는 중이었는데 술김에 몇 개월 전에 헤어진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술김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걔도 술 먹고 있었는지 주위가 엄청 시끄럽길래 내가 누구랑 먹고 있냐고 했더니 걔가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이미 헤어진 지 몇 개월이나 지났어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 도착해서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전 남친이 어디냐고 데려다 준 애는 있냐고 톡이 온 거임. 제대로 본 거 맞나 싶어서 한참 봤는데 걔한테 다시 답장 좀 해라고 톡이 왔음. 그래서 차분한 척 지금 집이라고 보냈는데 걔한테 전화 오더니 자기 지금 가도 되니? 내가 거기서 뭘 따져. 당연히 된다고 했지. 헤어진 전 남친이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온다면 무조건 불러야지. 그치? 이렇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케이스들은 생각났을 때 연락하고 그리고 그 김에 다시 만나면 재회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재회하는 그런 시점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될 때, 이럴 때가 가장 높아요. 근데 몇 년 뒤에도 재회를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언제냐면 끝장본 케이스들이 아니라 끝이 굉장히 깔끔하면 깔끔한 그 끝이 그 행복했었던 달달하고 마음이 좋았었던 것들을 끝까지 마무리까지 좋아서 다시 생각나게 만들거든요. 이럴 때는 재회 확률이 좀 있는데 끝이 지저분할수록 재회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났다 뭐 해봤자 2, 3개월일까 분명히. 그럼 재회 확률이 높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당연히 된다고 하고 나서 오라고 하고 진짜 어색하더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찬 입장인데 여자가 찼대. 그러니까 본인이 차고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재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찬 사람이 연락해야 돼. 사실은 채인 사람은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찬 입장인데 먼저 전화한 것도 쪽팔려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 그래, 찬 입장에서 쪽팔리지. 그래도 그걸 견뎌야 해. 만나고 싶으면. 근데 걔가 먼저 나한테 오늘 여자들 한 명도 없었어 이러는 거임. 지금이야 한 번에 무슨 소린지 아는데 그때는 한참 정적이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저거라 뭔 말인가 싶어서 봤더니 걔가 너랑 헤어지고 한 번도 여자애들이랑 술 먹은 적 없다고 이랬음. 어쨌든 채인 입장에서 꽤 오래 마음에 담아뒀네. 그러고서 걔가 하는 말이 너 권태기 왔을 때 너가 헤어지자고 할 것도 알았고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나한테 다시 연락할 것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솔직히 아까 너한테 전화 왔을 때 너무 좋았는데 좋은 와중에도 너가 너무 미워서 심술 한번 내본 거라고. 말 예쁘게 안 해서 미안하다고 계속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울고 있었는데 걔가 눈물 닦아주면서 술김에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사귀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바로 끄덕끄덕 했음. 그리고 키스하다가 오랜만에 자서 어머 19금이야. 아직도 사귀고 있는 중이고 아까 전화 와서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 기억나냐고 얘기가 나와서 한번 써봤어. 10대 판인데 대학생이 와서 미안. 이 정도 썰은 나와줘야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달달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크리스마스 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긴 생각난다고 뭐 헤어진 게 뭐 다시 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1%도 있으면 좀 노력을 해보라고. 마지막 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대화. 심리학에서 그 부부 상담을 해요. 부부 치료를 할 때 혹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멀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사춘기 들어가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 전부터 막 부모가 바빠가지고 막 멀어지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면 애들하고 성인이 돼서 그 아이하고 다시 이제 친해지는 게 대화의 물꼬르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뭐부터 시키냐면 마지막 대화가 뭐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거를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면서 자전거를 탔었던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라면 이런 거야. 툭 던지면서 너 자전거 요즘에 잘 타냐? 그래,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너의 모습이 자전거 밀어주는 거였던 것 같다. 좀 너무 오래됐다. 그때부터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요렇게 물꼬를 트는 거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사실 되게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부부간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지는 계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임신했을 때 한 번,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서 약간 갈등의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게 갈등의 포인트냐면, 양가 집이 있잖아요. 양가 집에 얼마나 자주 가야 되고 양가에다가 얼마나 서로 해줘야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길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건 협의 다 잘하면 되는데도 누구 하나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그럼 그때 이제 한번 확 갈라지거나 되게 말을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출산을 앞뒀을 때, 이제 임신했을 때 서운한 게 되게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남자가 같이 안 따라가 준다거나, 아니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하는 그 산부인과를 갔는데 남자가 이제 뭐 일 때문에 안 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때 여자들이 서운해지면 말을 막 안 걸고 막 하거든요. 그게 막 두고두고 쌓여있대. 그래서 그게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여자들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남자가 좀 잠을 좀 재워줘야 되거든. 애를 좀 봐주면서. 근데 그걸 또 안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미움이 쌓인대. 임신기에는 그 서운함이잖아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이를 안 봐주거나 그러면 이거는 분노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되게 미워하는 포인트가 이제 출산 후에 그게 있고, 그리고 한 3년 동안 남편이 아이를 좀 많이 잘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남편하고 좀 문제가 생기냐면 한 3살, 4살 뭐 이때쯤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뭘로 인지를 하냐면 남편이 아이를 봐주는 걸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서운한 포인트가 또 쌓여.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 이 가장 격동의 시기를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교육 갖고 싸우고요. 교육이나 육아 방식이나 이런 거 갖고도 싸우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고, 어쨌든 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여자가 서운해하는 포인트하고 남자가 서운해하는 포인트가 되게 다른데, 남자가 서운해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네가 서운해? 임신기에는 이게 남자의 서운한 포인트고, 요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출산하고 나면 여자는 난 죽을 만큼 괴롭고 되게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왜 너는 네 자식인데 왜 너는 안 봐줘? 약간 이게 분노 포인트로 쌓여가지고 막 분노가 생기는데, 근데 분노하고 서운함 중에서 분노가 더 세지 서운함이 더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눈치가 참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 어긋나는데, 이렇게 해서 대화를 점점 안 하고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치료에서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먼저 포옹부터 시작을 해. 왜 포옹이냐면 제일 먼저 손을 잡게 할 것 같잖아요. 절대 손을 먼저 잡게 하지 않아요. 절대 손을 먼저 잡게 하지 않고 포옹 먼저 해요. 왜냐면 손은 스킨십을 했을 때 이런 신경 자체가 스킨십하는 그런 강도라고 해야 되나, 예민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더 되게 많은 밀도가 있고, 몸으로 포옹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던 커플들이 스킨십을 먼저 시작하게 하려면 포옹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친해졌을 때 손을 잡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십을 시도를 시키고,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얘기를 할 때 갈등 포인트를, 현재 갈등을 얘기를 하면 문제는 진짜 안 풀리고요. 과거의 갈등을 얘기를 해야 돼요. 과거에 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 안전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입장만 얘기를 하면 사실 되게 힘들어서 중간에 상담사가 딱 개입을 해서 결론을 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해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이 과정을 좀 지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마지막 끊어졌을 때 그 대화 먼저 시작을 하는 것, 이거 먼저, 그리고 데미지가 약한 것부터 차츰차츰 들어가게끔 하는 것, 그렇게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시작을 하는 거죠. 전업주부도 육아 문제 때문에 서운하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업주부나 맞벌이나 뭐가 달라?
왜 전업주부도 이거 갖고 서운하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되냐면 되게 웃긴 게 전업주부면 앱 내팽겨쳐 두고 자기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전업주부면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없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육아를 하는 건 일단 공동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어차피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전업주부로 하면 낮에는 내가 남자들 근무를 할 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엄마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육아하는 걸로 근무를 해. 그러면 6시에 남자는 땡 하고 와가지고 집에 쉬잖아. 그럼 여자도 6시 땡 하고 쉬어야 되잖아. 근데 여자는 전업이니까 6시에 땡 하고 쉬지 말고 애를 밤새 봐야 돼? 그러면 근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공정성으로 봤을 때 남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그래 내가 전업주부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할게. 근데 6시 이후에 너도 퇴근하고 나도 퇴근해야 되는데 나는 퇴근하지 않고 계속 일하라고? 너도 와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나 이러면 밤에 통잠을 자잖아. 근데 3년 정도까지는 통잠을 자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은 1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자다 깨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1년 동안을 한단 말이에요. 2분에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깨다가 그러다가 잠자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늘어나도 성인은 최소 8시간을 통으로 잠을 자던 사람이 2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깨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근로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되는 게 보통 한 3년 정도까지가 근로시간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밤에는 같이 투입이 돼야 돼, 인력이. 그래야 서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둘 다 24시간이어야 하지만 적어도 서로 도와주고 내가 4시간 잘 테니까 너 4시간 자라든지 네가 오늘은 말뚝 박으면 내가 내일 말뚝 박을게 라든지. 물론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라도 한 3-4시간이라도 봐주면 그러면 와이프도 그거를 감사해 하죠. 근데 그걸 안 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근데 이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노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도 못하지만 서운하니까 감정이 먼저 쌓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나에 대한 납득이잖아요. 상대를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그런 근거가 약하다고 느끼니까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삶의 그 궤적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야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라는 건 그냥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